무더위가 한풀 꺾이긴 했습니다만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경희의료원과 공무원연금공단, 도시권 50플러스 센터가 함께하는 랜선 건강교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선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 구강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구강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의 보철과의 배아란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보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아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아가고 있는데요. 임플란트와 틀니를 요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구강 건강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서 임플란트와 틀니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신 대로 오늘의 주제는 100세 시대 구강 건강 지키기가 되겠습니다. 치아가 건강해야 음식을 잘 씹고 또 음식을 잘 먹어야 체력과 면역이 유지되는 만큼 그만큼 구강 건강이 우리 건강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현재 시청하신 분들께서 혹시 이 틀니나 또는 임플란트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가운데 이 보철 관리나 관리를 잘 하시는지 상당히 또 관심이 드는데요. 여러분께서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 보철과 관련해서 임플란트, 틀니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채팅방에 적어주시면 또 배 교수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 궁금한 내용 올려주시죠. 그럼 교수님 준비하신 슬라이드 보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눠볼까요? 먼저 이렇게 씹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음식물을 잘 씹으면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위장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요. 네.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발표되고 있는 연구 중에 씹는 운동 자체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서 나이가 들어도 이런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치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물론 음식을 잘 씹으면 고르고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씹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저작 기능 자체가 타액의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네, 그만큼 씹는 것이 어쩌면 우리 건강 관리의 가장 기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내에서 이렇게 의치라고 하나요? 이 틀니를 하시는 분들이 몇 명쯤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인구의 10% 정도가 의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임플란트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을 파악하면 훨씬 더 많겠지만 지금 거의 10분의 1 월의 인구가 지금 의치 착용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치라 하면 틀니와 임플란트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서의 의치는 크게 의치는 이제 임플란트와 틀니를 다 포함하는 거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10%의 환자는 의치, 틀니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일단 틀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벌써 지금 상담 내용이 올라왔는데 먼저 하나 받고 해볼까요, 교수님? 네. 이영숙 씨라는 분, 오른쪽 윗 어금니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주변 대여섯 개의 이가 마취된 듯한 감각이 없습니다. 시술한 지 한 달째고 의사는 서서히 회복될 거라고 하는데 후유증이나 이상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하셨는데요. 네, 지금 시술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지금 감각이 없다라고 하시면 한번 다른 병원에서 조금 더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 후에 이제 신경의 이상, 신경 감각 이상이 느껴지는 경우들은 보통 위 어금니가 아니고 이제 아래 턱에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이런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인데요. 오른쪽 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 감각이 없다라고 하면 다른 이유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영숙 씨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제 틀니부터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틀니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교수님, 이 의치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미 이제 2012년부터 의치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제 완전 의치에서 보험 적용이 되어 왔고요. 네. 현재로서는 지금 65세 이상이신 어르신들은 이제 완전 의치, 그다음에 부분 의치, 임플란트 2개까지 모두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완전 의치를 장착을 했었더라도, 그러니까 부분 의치를 장착했었더라도 이후에 완전 의치가 필요하면 또 새로의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요. 한번 부분 의치나 이제 완전 의치를 보험 적용을 받아서 그 혜택을 받으시면 7년간은 이제 다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틀니 하시는 분이 전체 인구의 약 10%라고 하셨으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될 텐데요. 틀니를 하시면은 그 가장 불편한 점은 어떤 점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틀니는 이제 뺐다 꼈다 해야지 되는 그러한 불편감이 아무래도 제일 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제 잇몸 부분에 이러한 상처 부분들이 날 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냄새가 난다거나 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고, 그 틀니 주변으로 저류가 되는 그런 음식물이 저류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불편한 점이 있을 때 가장 크게 여러분들께서 호소하시는 것이 잘 씹히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저희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불편한 점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불편한 점은 잘 씹히지 않는다는 것이 될 거고요. 틀니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아무래도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보철물에 비해서는 저작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픈 거, 뭐 잘 붙어 있지 않아서 떨어진다, 이러한 것들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씹히지 않는다는 이런 저작 효율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임플란트를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임플란트 틀니를 이렇게 치료를 해드리면 네. 훨씬 그러한 불편감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심리적 고통도 상당히 큰 모양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뭐 지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거나 이럴 때 네. 뭐 혹시라도 틀니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있으실 수 있고요. 그렇죠. 치아 자체가 없는 것만으로도 상실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심리적 부담이 있으십니다. 네, 김희영 씨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른쪽 위 어금니에 신경 치료 후 음식물 섭취가 힘든다고 하셨어요.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질문하셨습니다. 네, 보통 신경치료 후에는 한 달 정도까지는 약간 우리한 그런 dun통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 후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경과되셨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필요로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치료를 하는 과정 자체에 있어서 분지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네. 신경치료 이후 계속 불편감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셔야지 되실 것 같고, 혹시라도 이후에 신경치료 후에 보철물을 하셨다라고 하면 보철물의 교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치아 건강, 구강 건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철, 특히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께서 불편한 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채팅방에 적어주시면 지금처럼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오늘 원래 시간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를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좀 속도감 있게 저희가 약간 진행을 하니까 또 그렇게 알고 또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이 의치 착용자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네. 그 의치 착용자들이 겪는 불편감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그 저작 효율과 관련된 내용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훌륭하게 이제 의치를 심미적인 그러한 틀리이지만 그래도 자연 치아와 똑같은 그 신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것도 네. 가능하겠지만 이제 탈착 이렇게 자꾸 떨어져서 불편하다거나 하는 것들은 이러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면 네. 조금 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틀니가 탈락하거나 움직여서 네. 그런 불편감, 그다음에 음식물이 저류된다거나 하는 그런 불편감들은 임플란트 틀니를 이용을 해서 많이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뼈가 아주 많이 없는 그런 환자분들은 틀니 자체도 많이 불편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임플란트를 이제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힘을 많이 받는 그런 틀니를 제작해 줄 수가 있겠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들이 심리적 고통감이 크기는 한데 또 이제 입냄새가 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또 의치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 그 자연 치아나 이제 고정되는 그러한 이제 보철물에 사용되는 세라믹보다는 네. 이게 플라스틱 같은 그러한 재질이기 때문에 착색이 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불편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틀니를 어떻게 세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좀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입냄새라든가 이러한 것들, 그 착색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열심히 관리들을 하시는데요. 네. 이제 저희 치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안내해드리는 방법은 그 주방 세제를 이용을 해서 그냥 그 칫솔을 이용해서 닦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방 세제를 이용해서요? 네네 아니면은 이제 의치 세정제가 아무래도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치 세정제는 이제 약국에서 어디든지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그냥 치약을 묻혀서 칫솔질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치약에는 연마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의치의 표면을 더 많이 네.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이제 연마제가 있는 치약을 이용해서 닦았을 때 그 네. 표면이 되겠고요. 오히려 더 거칠어서 세균이 더 많이 부착이 되고 착색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방 세제 또는 이제 이러한 여러 그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그 의치 세정제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틀니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잘 보관할 수 있을지 그런 관리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혹시 틀니를 하신 분들 또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 될 테고요. 김기범 씨 주셨습니다. 10년 전쯤 윗니, 앞니를 포함해서 사고로 4개가 빠져서 보철 규정으로 3개 중 총 7개를 의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의치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요? 또 이상이 없으면 계속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요? 하셨습니다. 앞니를 포함해 4개가 빠졌고 보철 고정으로 3개. 그러니까 총 7개가 네. 의치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7개의 치아를 이렇게 그 브릿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치라고 표현하신 거가 이제 브릿지이신 것 같은데요. 이제 고정되게 연결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러한 이제 고정성 보철물의 수명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그 김기범님처럼 이렇게 4개나 이렇게 빠진 치아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치아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그 수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10년 정도라고 얘기는 하기는 했지만 정기적으로 이제 체크를 받으시면서 교합, 물리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검사를 하시면 조금 더 오래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기범 씨 같은 경우 의치라 한다면 이거는
임플란트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네, 임플란트하고 다른 것 같고요. 네. 보철 고정으로 3개를 했다고 하시는 걸로 봐서 이제 4개가 빠져 있고 옆에 있는 치아들을 이제 깎아서 네. 고정되게 7개의 치아를 하나로 이렇게 수복한 그러한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의치를 쓰시는 분들, 그러면 틀니를 포함해서 그 사용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올바른 구강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또 의치 사용법이 될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험 적용을 받는 이제 틀니를 제작하시면 네. 7년간 이제 다시 재제작이 어렵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지 되시는데요. 조금 더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시겠다고 뜨거운 물에 삶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네. 의치를 이제 삶게 되면 이게 변형이 오기 때문에 네. 안 맞는 그러한 결과를 나올 수가 있고 또 표면 자체가 약간 기포가 좀 더 다공성의 그러한 표면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치는 절대 삶으시면 안 되겠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연마제가 있는 치약은 사용하시지 마시고 네. 물리적으로 칫솔을 이용해서 닦으시고 틀니 세정제를 이용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이제 착용을 안 하시고 밤에 이제 그냥 보관하실 때는 반드시 물에다가 담궈서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맹물에다가. 네네, 그냥 맹물에다가 보관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너무 이렇게 건조된 상태로 보관하게 되면 의치 자체가 이렇게 바짝 말라서 오히려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물에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잇몸은 자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틀니는 항상 그 형태 그대로가 유지가 되면 안 맞는 틀니가 돼서 앞에 보신 사진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상처가 난다거나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틀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년마다 한 번씩은 반드시 정기 검사를 받으실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임플란트 관련해서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임플란트는 잠시 후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의치 관련해서 올바른 의치 사용과 구강 건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전반적으로 조금 앞에서 요약을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의치를 그러니까 치아 없이 상실 치아가 있는 채로 오랜 기간 그냥 방치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삶의 질이라든가 영양 상태, 사회 활동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의치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그 의치 위에 형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세균, 막이 구내염을 또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의치 구내염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의치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희대 보철과의 치과병원 보철과의 배아란 교수님 모시고 의치와 관련한 내용, 또 임플란트 관련한 내용 이제 또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자, 그럼 이제 임플란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기 전에 송순옥 씨 좀 한참 전부터 올려주셨기 때문에 상담부터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후 이가 자꾸 벌어져서 이에 음식물이 낍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끼어서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하셨어요. 네, 임플란트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불편감 중 하나가 네. 임플란트 후에 이제 음식물이 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치아는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마모가 일어나면서 치아 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임플란트는 그 뼈하고 임플란트가 직접적으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교정을 할 때, 치아 교정을 할 때 치아는 이동시킬 수가 있어도 임플란트는 이동시킬 수 없는 네.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 후에 장시간이 지나면 치아들은 어느 정도 약간 치주인대라는 것 때문에 약간의 이동이 일어나고 임플란트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음식물 식편 압입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는 대부분 저희가 나사로 조이거나 아니면은 임시 접착제로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이거를
제거했다가 다시 붙였다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치과에서 요걸 제거해서 거기다가 재료를 조금 수정하거나 덧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공간들을 좀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예, 내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준비하신 자료를 보면 임플란트도 내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서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임플란트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려면 관리가 또 필요하겠죠. 네. 지금 이제 교통사고로 치아 앞니가 이제 상실되어서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해서 이제 회복해준 네. 이런 이제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임플란트는 이제 그 뼈 속에 심겨지는 부분을 임플란트 또는 고정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임플란트와 위에 이제 머리 부분을 연결하기 위한 그런 중간 부분에 있는 지대주, 기둥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색깔 나는 재료나 아니면 금이나 다른 금속물 재료로 이렇게 크라운, 보철물을 이제 제작해서 임플란트 그 보철물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요 부분, 요 어버트멘트라고 지대주라고 해당되는 요 부분, 네. 잇몸 부분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그 뼈 잇몸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뼈가 자꾸 녹아 내려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칫솔질이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지 관리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좀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네, 환자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임플란트 이후에 이거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를 그렇죠. 많이들 물어보시고 궁금해 하십니다. 저희는 이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치아는 주변에 이제 충치가 생겨서 상실될 수도 있지만, 임플란트는 충치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잇몸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치아는 이제 풍치라고 해서 잇몸병이 생기면 또 치아도 우리가 잃을 수 있지만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잇몸병이 생기면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상실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그 보철물을 이제 치료를 다 마치시고 나면 가능하면 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플란트는 이제 위에서 내려 찍는 힘에는 조금 센데 옆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니겨서 드셔야 되는 그런 질긴 음식은 네.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음식은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생각보다 처음에는 안 씹히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치아는 주변에 치주인대라고 해서 이렇게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임플란트는 그게 없기 때문에 약간 이제 씹는 느낌이 덜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그동안 치아가 없는 상태로 혀나 볼이 그 빈 공간을 메우고 있다가 우리가 치아를 넣게 되면 약간 혀가 좀 답답하다거나 아니면 볼이 씹힌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치아 구강 내에 이런 구조가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는 발음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네. 때문에 발음 이상도 이제 호소하시는 불편감 중 하나지만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발음 같은 경우는 금방 개선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박은솔 씨 임플란트 치아의 효과적인 관리 요령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 유지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은 이 유지 관리에서 또 저희 하신 분들이 보철하신 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네, 아까 그 상담 질문 주신 분 중 한 분께서도 이제 음식물이 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보철물 자체는 우리가 최대한 원래 환자분의 그 치아 형태대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뿌리의 형태에 비해서 임플란트의 직경은 조금 가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잇몸 쪽 공간이 커져서 음식물이 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러한 치간 칫솔, 구강 보조 용품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회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치아 이 관리를 할 때 이런 치간 칫솔하고 치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치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치실을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 개를 연결한 임플란트도 이제 하나만 했을 때는 치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아, 네. 임플란트를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네. 치실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치간 칫솔을 사용하셔야 되겠고 공간이 조금 넓은 경우에는 치간 칫솔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길섭 씨, 좌측 어금니 쪽 윗니가 조금 떨어져 나갔는데 어금니가 좀 떨어져 나갔다고 하셨어요. 어떤 치료를 해야 할까요? 이건 조금 임플란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갔는지에 따라서 이제 수복 재료를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약간 이제 떨어져 나간 경우다라고 하면 이색깔나는 그런 레진이라는 재료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접착을 이용을 해서 수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진이요? 네. 레진, 네. 아니면 이제 범위가 조금 커서 치아가 약간 시릴 정도라든가 아니면은 기능을 많이 하는 부분이 깨져 나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큰 범위의 수복, 뭐 온레이라든가 아니면은 완전히 씌우는 크라운 이런 네. 수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길섭 씨께 올바른 답변이 되리라 생각을 했고요. 자, 여러분 지금 방송 보시면서 임플란트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테고 또 의치를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정선 씨, 임플란트 할 때 치아를 절반은 살리고 절반만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하셨어요. 절반을 살린다.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이해를 그러니까 이가 하나 있는데 그 절반을 살리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임플란트 그러니까 전체의 악궁 전체, 그러니까는 아래 치아들 중 뭐 절반은 치아를 그대로 살려서 유지하고 나머지 뭐 한쪽은 뭐 상실되어서 임플란트를 수복한다거나 이런 그런 말씀 거를 같아요. 말씀하시는 네.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당연히 치아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치아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잔존에 있는 치아가 있는데 네. 그것을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뭐 일부러 발치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아니고요. 네. 최대한 치아를 살려야만 아까 말씀드린 치아는 우리가 그 저작 효율을 느끼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자연 치아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통 환자들이 임플란트를 했을 때 유지 관리가 한 3개월 이내 또 3개월 이후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보철하고 한 1, 2주 이내에 한번 체크를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이내에 또 다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강 관리 용품들을 이용을 해서 유지 관리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그런 관리가 잘 되는지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임플란트 3개월까지만 이제 보험 적용을 받으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네. 3개월 이내까지만 보험료 적용을 받으시면서 그 유지 관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3개월에 체크를 한번 하고 그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이제 주기적인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보험도 상당히 관심거리인데요. 3개월 이내만 보험이 되고 그 이후에는 전혀 되는 게 없나요? 네. 그리고 임플란트는 이제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식사하시는 음식에 따라서 아니면은 교합에 따라서 유지 관리, 그러니까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네. 정기 검진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보철 장착 후에 3개월 이내에는 그러니까 보험 적용 받으신 시술 기관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네. 유지 관리 체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철 부분의 수리나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냥
그 보험 진찰료만 산정해서 네. 그 시술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임플란트 보철을 장착한 이후 3개월이 지나게 되면 뭐 다른 잇몸 질환 같은 걸로 인해서 처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해당 급여 항목으로 보험 적용을 받아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지만 이 임플란트 보철 수박과 관련된 유지 관리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비급여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을 때 보통 심는다고 표현을 하지 네, 않습니까? 심는다. 주의해야 될 환자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신 상태에 따라서도 이제 유지 관리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식립 시에 주의해야 할 환자들이라고 보면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 과도한 흡연 환자 여기 그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아래에 네. 이제 3개의 임플란트 중 하나에 이제 염증이 생긴 그러한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한 후 4년 만에 임플란트를 이제 제거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또 심한 원래 잇몸 병력을 가지신 분들도 임플란트 식립 시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잇몸 처치를 일단 기본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치주 질환이 원래 그 히스토리가 있었던 분들은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식립한 이후에도 임플란트 주변에 또 치주염이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잇몸 그 질환을 가졌던 병력이 있는 환자분들도 저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더 말씀 계속하시기 전에 질문 하나 받죠. 이지연 씨, 인사도를 복용 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이것도 환자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시는 네, 선전을 많이 하니까요. 네, 중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께 인사돌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네. 뭐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일단 뭐 건강 보조제 정도로 생각하시고 복용하시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뭐 염증 질환이 있거나 뭐 뼈 흡수가 있고 이러한데 그런 게 인사도를 복용함으로 인해서 개선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 보조용으로만 사용을 하지 치료용은 아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JSL님, 임플란트에도 치석이 있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임플란트에도 물론 치석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이제 치석과 치태로 인해서 결국 그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네. 잇몸 질환이 임플란트 주변에도 발생해서 임플란트도 치아가 빠지는 것처럼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환자분들도 1년에 한 번씩 그 스케일링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임플란트에도 치석이 끼는군요. 자, 박정철 씨. 3년 동안 7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고 그 사이 잇몸뼈 이식 수술과 몇 가지 시술을 하면서 매우 많은 엑스레이를 목원저리에 찍었다고 하셨어요. 그 후 1년쯤 지난 뒤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지난달에 수술을 하셨다고요. 임플란트와 갑상선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직접적인 것이 있나요? 하고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임플란트 시술 자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강 내에 구강 그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엑스레이의 그런 조사량과 관련해 가지고 네. 이러한 것들이 암과의 인간관계가 있다라고 전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목원절에 엑스레이를 많이 찍었다 하더라도 갑상선 암하고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여의은진님, 은진 씨, 임플란트 여러 개 하는 것도 연세가 90세 넘어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면 임플란트보다는 틀니가 좋은가요? 하셨어요. 90세 정도 되셨다는데. 네, 일단 이제 90세가 90세, 뭐 80세든 90세든 일단 환자분들께서 일단
관리를 얼마나 하실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임플란트도 관리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관리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지만 틀니라는 것은 뺐다 꼈다 해야지 되는 거고 네. 환자분 스스로 이거를 닦고 그다음에 식사 후에 다시 장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그런 전신적인 그런 컨디션이 이제 보장이 되고 뼈 상태가 괜찮다라고 하면 네. 틀니보다는 당연히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추천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교수님이 혹시 환자 치료 중에 90세 넘으신 분 임플란트 네, 하신 분들 임플란트 계시나요? 하신 분들 많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90세 넘어도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뭐 체력만 보호가 네, 된다면 네, 네.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이은지 씨님께 답변이 됐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교수님 조금 전에 그 주의해야 될 임플란트를 심을 때 주의해야 될 환자에 대해 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심한 잇몸 병력 있으신 분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잠깐 다시 한번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이제 네. 잇몸 질환의 병력이 있는 이제 환자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플란트 자체가 식립하고 바로 실패할 가능성도 거의 2배나 증가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할 가능성도 2.2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그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잇몸이 녹아 내려가고 임플란트 자체의 이 표면이 이 금속 표면은 뼈하고 잘 붙기 위해서 아주 거칠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친 표면 자체가 또 치태라든가 치석을 더 잘 붙게 하기 때문에 네.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4단계가 있네요.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교수님 준비하신 이거는 자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틀니 유지 단계들을 조금 요약해 놓은 저희 그 오랄 헬스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이제 네. 강조하고자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의치는 매일매일 닦아주셔야 되고요. 네. 식사 후에 반드시 제거를 해서 닦아주시고 치약이 아닌 그러니까 연마제가 없는 그러한 세정제를 사용하셔야 되겠고 네. 가능하면 의치를 찬물에 그 습한 상태로 보관을 하셔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잇몸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밤에는 의치를 빼고 네. 주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치과를 방문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원자 씨 조금 크게 네네. 크라운으로 씌운 것이 쑤시고 씹으면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발치해서 임플란트를 하라고 권합니다. 신경치료하면 더 힘들 거라고 하는데 크라운 씌운 것을 열어보지 않고 바로 발치하는 것이 옳은지요? 크라운을 씌운 부분이 네. 많이 아프신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빼고 임플란트를 하라고 권했다 하시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치아의 상태를 보지 않고 제가 네. 말씀하시는 것만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신경치료를 이미 한번 했었던 거는 재신경치료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는 해서 네. 아마 이제 발치를 권했을 수도 있을 그러니까 예후가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서 네. 권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엑스레이 사진 상으로 뭐 뿌리가 깨져 있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염증 상태가 좀 심하다거나 해서 발치를 권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라운의 예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크라운 자체를 벗겨야만 되는 거는 아니라서 네. 네, 상태를 조금 봐야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임플란트 또 틀니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얼마 남질 않아서 한 마지막으로 한두 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씨, 10년 전에 뼈 이식해서 왼쪽 어금니를 임플란트 했는데 뼈가 녹아내리고 잇몸에서 피가 납니다. 빼고 다시 임플란트를 해야 할까요? 이런 분도 계시나요? 네, 예, 이게 네. 바로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의 케이스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임플란트를 쪽에서 이제 그 임플란트가 뭐 흔들리거나 이렇게 뼈가 자꾸 녹아내리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미 상실된 소실된 골이 상당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10년 전에 뼈 이식해서 임플란트를 하셨을 때보다 이 남아있는 잔존에 있는 뼈의 양이 너무 적을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임플란트를 이제 제거하고 이 염증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점점 더 그 골 소실이 심해질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이제 제거하고 거기가 아물고 난 후에 재평가를 해서 임플란트 재식립 여부는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위 어금니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위의 턱에는 상악동이라고 빈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뼈 이식함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교수님, 이제 임플란트 또 틀니를 하신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치아가 전혀 없으신 분들도, 앞에서 보여드린 이제 보험 적용을 받아서 이제 완전 틀니라는 것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또 그러한 이제 의치 사용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불편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임플란트의 도움을 받아서 임플란트의 틀니를 고정시켜서 조금 더 힘을 잘 받는 그런 임플란트 틀니도 또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임플란트 틀니요? 네. 네. 네, 중간에 제가 이제 사진을 몇 개 보여드렸었는데, 네, 임플란트를 뼈가 있는 부분에다가만 심어서 이제 틀니를 거기다가 고정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힘을 많이 받는 그런 틀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을 받으셔서 여러 가지 치료 옵션들을 들어보시고 정의를 정하셔서 치료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관리가 틀니든 임플란트든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그 치과 체크업을 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네. 교수님 한 분만 더 아, 받아볼까요? 네. 김대경 씨, 10년 전에 윗앞니 3개를 양옆 치아에 걸어서 브릿지를 했는데 걸어놓은 치아가 손상이 되어 치료를 임플란트와 브릿지 중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전 좀 어렵네요, 저에게는. 브릿지. 위앞니 3개를 양옆 치아에 걸어서 브릿지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지금 치아가 3개가 상실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죠. 3개가 빠져서 양쪽 옆에 치아를 걸어서 브릿지가 그러면은 5개의 치아를 수복한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걸어놓은 치아들이 다 손상이 되면 이제 5개가 발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다시 브릿지를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아. 너무 상실되어 있는 치아가 많아져서요. 네. 이럴 때는 임플란트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앞니이기 때문에 또 뭐 그 부분에 틀니를 하기도 좀 어려울 수 있고, 브릿지는 이렇게 뭐 5개까지의 치아가 상실되어 있는 경우는 좀 어려운 치료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대경 씨께 또 올바른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이런 교수님 모시고 시간을 마련해서 네.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임플란트 하신 분, 또 의치를 하신 분, 틀니 하신 분에게 그 당부의 말씀이랄까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당부의 말씀 지금 뭐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네.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연령대가 또 증가하고 우리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틀니 환자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분들도 그래서 조금 그 뼈가 좀 더 있을 때 환자분들께서 의치든 틀니든 임플란트든 치료를 제때 받으시는 것이 조금 환자분들도 편안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루지 마시라 네, 이런 네.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100세 시대 구강 건강 지키기에 대해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께 이런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채팅방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고요. 또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교수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공무원 연구